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건축법규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총칙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에서 우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대지의 범위. 대지의 범위, 소위 말하면 대지를 서로 합치느냐 또는 합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누느냐, 분필한다는 표현 쓰죠. 그래서 대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건축법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토지가 있죠. 근데 여기 규정은 지금 건축법상에서 두 개의 필지를 합치라는, 소위 말하는 합필이라 그러죠. 우리가 필지를 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필지를 합할 수 있는 토지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쉽게 표현하면 건축물 하나를 짓는데 필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 자체 내에 주소가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합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합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여기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서 다만이란 말이 나오면 아주 신경을 써야 되죠. 왜? 예외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죠.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면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합할 수 있다는 거죠. 각 필지의 토지의 축척이 다른 경우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두셔야만 됩니다. 특히 이 단서 규정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봅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이러한 주택단지의 경우. 다섯 번째죠.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로의 지표, 즉 도로가 지표보다 낮게 돼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단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우리 앞에서도 이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머리 아프니까 이때는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축 법령상 한 개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소위 분필이죠. 필지를 나누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법에 합필하는 경우와 분필하는 경우를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분필하는 경우를 많이들 좋지 않은 방향으로 쓰고 있는 경우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필지가 하나인데 소위 말하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 사람의 그 이름을 올려놓기 위해서 분필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외하고 올바르게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건축 법령상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합필하나 분필하는 경우 그랬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경우라면 그 결정 고시된 부분의 토지는 합할 수가 있다. 우리 앞에 있는 내용 분필하는 경우와 합필하는 경우와 분필하는 경우를 잘 구분해야만 됩니다. 지금 이제 분필하는 경우죠. 나누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를 나눌 수가 있다.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분필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보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토지의 부분의 토지 그랬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 대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입니다. 마지막이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그랬습니다. 우리 합필할 때도 역시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할 때 합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면 합필할 수가 있었고요. 분필하는 경우도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될 때 그 대지를 나눌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눈다는 것이죠. 합필하고 분필에 대한 내용, 요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분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합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출제가 많이 됐죠. 자, 건축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내용들 다만 규정 그랬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이죠. 이 단서 규정 때문에 시험을 볼 적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서 규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건축법에 용어가 있죠. 건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건축 다른 과목들, 계획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설비 이러한 과목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하고 달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거실입니다. 거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 쪽에서 생각할 때와 그 다음에 법규 쪽에서 생각을 할 때 법규의 규정과 계획의 규정은 판이하게 다르죠. 그래서 건축법은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이 5가지의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 그거는 법에서 거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서의 거실은 우리 뭡니까? 가족들이 전체에 모여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또는 오락을 즐길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죠. 거기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알시고 그 다음에 그 법의 내용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면 이거 등 그리고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라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만 됩니다. 임의로 이러이러한 작업들이 소위 말하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지 않았는데 거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됩니다. 자, 용어 정의 중에 건축 설비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건축 설비라 하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 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배수, 소위 물을 나눠주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물을 버리는 경우죠. 환기, 난방, 냉방, 소화, 배연 및 오물 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필회침, 국기계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 방송시설, 우편함, 저수조, 방범시설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하나를 다 집어줬죠. 그런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 이외에는 우리가 건축 설비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하층 봅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소위 말하면 경사가 졌다든지 또는 단이 져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평균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된다면, 쉽게 표현하면 건축물의 반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지하층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대지가 낮은 경우에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2분의 1 이상을 지표면에 덮기 위해서 흙으로 쌓는 경우도 있죠. 아주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 2분의 1 잘 아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하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만을 의미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력벽, 비내력벽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다음에 기둥, 여기에 새기둥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닥, 최하층 바닥은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보, 지붕틀, 주계단,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6가지 요소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건축물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벽이나 바닥이나 포나 지붕틀이나 기둥이나 내력벽,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는 안 되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소위 말하면 보죽의 작은 보, 그 다음에 지붕 중에 차양 부분, 그 다음에 주계단이 아닌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건축물의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의 구조상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빼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건축이란 말 많이 쓰죠. 그런데 그냥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건축이라고 한다면 뭐 건물을 짓는 거로구나, 이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이 특히 건축 법규 부분에서 건축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5가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만 됩니다. 즉 신축하느냐, 새로 짓느냐, 또는 늘려 짓느냐, 증축, 그 다음에 개축, 고치느냐, 재축, 소위 말하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새로 짓게 되느냐 아니면 이전하느냐의 이 5가지 요소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도 우리가 건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거는 건물을 짓는 행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건축을 공부한 사람들은 건축법에서 건축 그러면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된다는 거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그러면 바닥보, 지붕틀, 그 다음에 옥외계단, 이것까지 모두 6가지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5가지 요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신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없는 대지였습니다.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짓는 행위, 요거를 우리가 신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축에는 아무것도 없는 대지, 빈 대지에 건물을 짓는 것을 우리가 신축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신축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동 이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연면적과 동일하게 한 개의 동으로 건축할 경우의 행위를 우리가 신축이라고 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2개 동이 있었습니다. 2개 동을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개 동에 대한 내용 관계없이 한 개 동으로 지은 경우 신축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 쉽게 표현하면 담장 같은 경우, 우리가 대지를 조성해 놓고 나면
가장 먼저 대지 위치를 잡아놓죠. 그래서 뭐 철망을 쳐놓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뭐 나무 같은 거 심어서 우리 영역 표시를 해놓는데요. 그렇게 영역 표시해 놓은 그러한 대지, 담장만을 쌓아놓은지,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만, 그 말하자면 창고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놨다든지 하는 이런 건축물의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은 아무것도 없는 대지였다. 단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2개 동이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1개 동으로 했다면 신축이 된다는, 그걸 우리가 이따 개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증축입니다. 증축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 고무풍선 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만한 고무풍선이 바람을 부르니까 굉장히 커졌죠. 이게 증축입니다. 그래서 이 증축 행위에서 보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 면적 또는 연면적, 층수, 높이 이런 것들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자, 건축 면적 또는 연면적, 층수, 높이, 고무풍선 불듯이 늘어나는 이런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들을 늘리는 행위를 우리가 증축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다가 동을 따로, 쉽게 표현하면 한 동이 있었는데 한 동을 다시 하나 지었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증축입니다. 뭐가 늘어났습니까? 건축 면적 늘어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지 면적하고는, 대지 면적이 느느냐 주느냐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건축 면적, 건축 면적과 관계되는 연면적, 층수, 높이, 그 다음에 동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까요? 뭐 동수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있는 건물 외에 다른 동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증축이라고 표현을 하겠다. 자, 신축, 증축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축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이라고 하는 건 뭔가? 쉽게 표현한다면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좀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 건물을 고쳐야 되는데 이때 고칠 때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축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자, 보시죠.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그랬습니다. 자,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건축물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전부 철거하고 나서 그 대지의 그 종전의 건축물의 규모하고 동일하게 연면적, 건축면적 전부 동일하게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 우리 앞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한다 그랬죠. 그런데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일부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그래서 한옥의 경우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석가래는 제외한다. 그래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소위 얘기하는 우리 앞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중에 주요 구조부가 6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몇 가지냐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이니까 4가지죠. 빠진 부분이 뭡니까? 바닥하고 뭐가 있습니까? 보가 있죠. 뭡니까? 주계단이 있죠. 보하고 바닥하고 주계단이 빠졌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요 구조부 중에 바닥하고 주계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중에 3개 이상을 포함해야 된다. 이거를 해체하고, 즉 일부라고 하는 것이 주요 구조부 중에 바닥과 주계단을 제외한 나머지 것 중에 3개 이상을 포함시켜야만 된다. 해체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다시 짓는 것, 이걸 개축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건데 개축은 고치는 거다.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전체를 다 철거하고 고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일부분을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부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중에 바닥과 주계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4개 중에 3개를 포함해서 이것들을 철거하고 다시 종전의 규모와 동일하게 짓는 경우를 우리가 개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뭐 2가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죠. 전체를 철거하느냐 일부를 철거하느냐. 근데 일부는 주요 구조부 중에 4가지 요소 중에 그중에 3가지를 철거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그 4가지가 어떤 경우인가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에서 바닥과 주계단을 제외한다고 하는 내용만 생각하시면 뭐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또는 뭐 암기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재축을 봅니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그 이외에 다른 재해로 인해서 천재지변뿐이 아니라 뭐 하여튼 일어나는 요사이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이 무척 많죠. 그래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멸실될 경우, 없어질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축과 재축에서는 종전의 규모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개축이냐 아니면 재축이냐 아니면 신축이냐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개축은 본인 스스로가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요구가 아니었죠.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멸실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다시 축조를 해야 된다. 그때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일 것 그랬습니다. 결국 뭡니까? 종전 규모라는 거죠. 부서지기 전에 있던 규모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규모 이하, 쉽게 표현하면 100평이었다면 뭐 99평, 98평은 되겠지만 101평은 안 된다는 거죠.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빙자해서 더 크게 못 짓게끔 막고 있는 행위죠. 그 다음 동수, 층수 또는 높이가 어느 하나가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하로 됐을 땐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동수나 층수나 높이가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가 됐다면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과 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그랬습니다. 즉 규모 이하로 지을 때는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데 규모 이상이 되는 조건이 하나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건축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는 의미의 그러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빙자해서 규모를 늘렸다고 한다면 그때는 건축법에 적용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전입니다. 물론 요사이 철골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구조물이 됐음으로 인해서 이전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어요. 우리 이 민속촌 같은 데 가보면 다른 지역에 있던 주택을 헐어다가 다시 지었습니다. 이음 맞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로 얘기하면 요 사이 옛날 건축물들은 목조였습니다만은 요 사이는 목조와 유사하게 철골조를 쓸 수가 있죠. 고력볼트 접합을 시켰습니다. 다 고력볼트를 풀러서 다시 다른 대지 안으로 옮겨서 그거를 조립한다면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조 마찬가지였죠. 이음과 맞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음과 맞춤에 의해서 정확하게 모든 위치를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죠.
건축물이 있던 대지를 이동을 시켜서 위치를 바꿔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목조를 우리가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 목조 부분들이 이제는 철골조와 같은 가구식 구조의 형태죠.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목조를 옮기는 것은 이것이 이전은 아니고요. 목조 건축물이나 철골조 건축물은 분해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의 위치를 바꾸는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드문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수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선을 하는데, 소위 말하면 고치는데, 대수선은 어떤 행위들이냐? 증설 해체하거나 또는 수선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증설 해체와 수선 변경, 증설 해체, 그 다음에 수선 변경의 행위입니다. 늘릴 것이냐, 없앨 것이냐, 고칠 것이냐, 바꿀 것이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력벽, 기둥, 보호, 지붕틀, 즉 우리가 말했던 앞에 있던 주요 구조부에서 개축을 하게 될 때의 행위인 4가지 요소들, 그 다음에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다가구 주택 간의 가구 간의 경계벽, 다세대 주택, 세대 간의 경계벽,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행위라면 대수선에 우리가 속한다. 이 대수선으로다가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대수선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수선의 행위를 나누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선 또는 변경 그랬습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의 외벽 면적, 3개 이상의 기둥, 보호, 지붕틀, 물론 한옥에 있어서의 석가래는 제외한다.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 다가구 주택 가구 간의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 간의 경계벽은 수선 변경하는 경우라면 대수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대수선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허가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건축물의 구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그랬습니다. 고층 건축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층수가 30m 이상, 3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우리가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이라고 하는 것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경우입니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즉 무슨 말이에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가 다 준초고층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